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5강 원룸 구매 전 장착해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먼저 원룸의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원룸의 건축법 중에서 현재는 일조권, 그 다음 주차법, 그리고 종건면허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원룸의 수익률,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익과 수익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긴급하게 2020년 개정되는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불리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룸 매도인 이야기를 했죠. 지피지기만 백전백승. 우리는 현재 사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팔고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건축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개인분들 입장, 이런 내용도 충분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강의에서는 대구 원룸의 히스토리, 대구 원룸, 그리고 각 지역별로 중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서구, 북구, 동구 차례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접근한다고 봤을 때 대구 원룸이랑 숲을 보시는 데는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잘 다져놨고요. 한마디로 기초를 잘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룸을 사러 갈 건데요. 원룸을 사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룸 구매 전 장착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잘해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잘해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제5강 구매 전 가져야 할 마인드. 부제로는 제가 원룸의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죠? 원룸은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가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현재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인데 우리가 상가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치, 우리가 필요한 상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얻습니다. 그죠? 근데 주택은 말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일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딥니까? 그럼 그 낙후된 지역을 떠올려 보세요. 그 낙후된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은 있어요. 주택은 저도 많지는 않은 나이지만 옛날 달동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런 달동네에도 있고요. 현재도 대구에서 봤을 때 낙후되어 있는 몇몇 동네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동네를 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지역에도 사람은 다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룸은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는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고객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 새 나가나? 새 나가겠나? 새 나가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은 제일 좀 안타까워요. 오히려 현명하게 질문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공실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리고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 대상이라는 거는 그 지역 바운더리를 크게 바운더리를 그려봤을 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위치가 좋은 쪽하고 위치가 처지는 쪽하고 그 두 매물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위치가 안 좋은 매물이 세 넣는 것도 조금 더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월세도 좀 쌀 겁니다. 쌀 거예요. 그렇지만 두 매물 매매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 이상의 매매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초역세권 위치가 좋은 매물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좋은 매물일수록 반드시 비쌉니다. 반드시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고 최소한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6강에서는 우리가 원룸 잘 사는 법, 원룸 구매할 때 제가 맨날 뭐 복합적인 부동산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원룸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세는 나갈 것이고 대구에 원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세는 나가는데 매매 금액에 비해서 여기에 월세라든가 공실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뭐 임대 수요도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라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치를 낮추자.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저희 부동산에서 드리는 내역세 있죠. 내역세는 특히 신축일수록 그 매물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월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 다시 그 월세를 받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신축일수록요. 뭐 구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구축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룸을 좀 급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뭐 빨리 보시고 그날 보시고 바로 계약하시고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제가 이제 원룸을 13년을 해보니까 후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회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원룸은 복합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저도 아파트 제가 살 집을 살 때는요 그날 보고 바로 계약을 해요. 왜냐? 그 전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한다. 집이 굉장히 험하더라도 매매 금액이 약간 양보가 된다면 한다. 실제로 그렇게 매매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왔어요. 잘 팔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원룸은 투자 목적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원룸 건물을 우리가 살 때는 단순히 주인 세대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원룸 건물의 주인 세대에 사는 것과 더불어 월세 수익도 당연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역서상의 내용이 안전빵으로 표현이 좀 뭐합니다. 안전빵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인분 입장에서 크게 하실 건 없어요. 뭐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다든가 뭐 부동산이 확실하다면은 주인분을 대신해서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인분 연락처도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인분하고 세입자분하고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보통 좀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가 더 많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돈 관련해서 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좀 어렵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주인분하고 하게 해드려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말고는 뭐 건물 보수 부분에 건물 보수라든가 뭐 건물의 각종 내용들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거는 솔직히 주인분이 안 사신다면 그 건물에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입자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주인분한테 얘기하셔도 저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약간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관리와 더불어 우리가 건물을 사고 나면은 유지 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야 나중에 잘 파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자. 뭐 이것도 당연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버 분의 이제 원룸 까는 영상을 보니까
뭐 상당히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잘 까시더라고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아닌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더라도요, 의료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국민연금도 올라가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원룸 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원룸도 투자할 수 있고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고 토지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상가도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 나의 재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원룸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건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될 부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될 마이너스 요인은 뭐냐 하면 고정 지출인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지 이제 제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 찍는 것도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더 이제 개선되고 있고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들은 제가 고정 지출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가장 큰 게 수도세고요. 수도세는 건물 규모에 따라 세입자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열세대 기준으로 볼게요. 열세대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름일 때는 조금 더 나오고요. 당연히 여름 이외일 때는 조금 적게 나오는데 100톤 기준입니다. 100톤. 월 사용량이 100톤이 넘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 청구가 되고요. 100톤이 안 되면 2달에 한 번 청구가 돼요. 근데 보통 10세대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월에서 10만원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1년 12달로 따져봤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 보면은 뭐 푸근하겠죠. 더 이상 나올 필요는 더 이상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공룡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센서 등 복도 불 켜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은 3, 4천원이 다예요. 다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월 한 4, 5만원까지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월 관리비가 보통 한 11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든 티싱크로프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은 그런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터넷 유선 비용. 인터넷 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2010년 정도, 그 이전에는 다 개별 설치였어요. 근데 2010년부터 이제 한 건물씩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어느 건물이든지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봐야 돼요. 중구와 남구 같은 경우에는 큐릭스, 티브로드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비싸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 달서구나 수성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가구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구, 남구 가는 경우라면은 한 5, 6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건물 전체의 인터넷 유선 비용이. 근데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나옵니다. 월 한 1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청소비. 주 1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을 하면은 월 5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주인분이 사신다면은 주인 세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광고지 같은 거 좀 주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빠지겠죠.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푸는데 한 5만원 내외로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정지출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인터넷 유선 비용 말씀드리면서 2010년 이전 매물들, 넉넉 잡아 2008, 9년 이전 매물들은 다 세입자들 개별 설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굳이 지출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플러스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신축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한손 거쳐간 매물들, 그리고 구축 매물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매물을 보실 때는 주변의 임대 금액을 확인을 해야 돼요. 시세를. 그래서 어떤 주인분에 따라서 공시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 시세보다 한 3만원에서 5만원 싸게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시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부동산에 인식이 되거든요. 이 집은 싸다, 집도 좋다, 그럼 빨리 나간다. 수시로 물어보기도 해요. 주인들한테 빈방 나올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조금 월세를 몇만 원이라도 올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뭐 10집씩 돼버리면은 월세는 몇십만 원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조금 한다든가, 뭐 약간의 목 작업들, 인테리어 작업들, 그런 걸 한다든가, 그리고 옵션을 좀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임대 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뭐 조사 못 쌓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런 수익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분들은요, 투자 금액이 작은 분들이에요, 보통. 물론 원룸이 제일 많은 투자 금액대가 1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1억에서 3억 사이인데, 한 5억, 6억, 7억,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지더라고요.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올 한 300 정도 나온다. 400 정도 나온다. 뭐 250 정도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현실적인 기대 수익이거든요. 다 뗄 것 떼고. 그렇게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향후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물론 제가 매도는 따로 한 강의를 떼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원룸 구매 전 가져야 할 마인드에서도 필요한 내용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이제 월세 받는 매물입니다. 임대 수익이 목적이지만 시세 차익을 당연히 기대를 하죠. 근데 시세 차익은 원룸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에 들어가야지 다 같이 오르는 거죠. 보통 보면 아파트가 먼저 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원룸 포함해서요. 뭐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이 달려나가죠. 그러니까 원룸이 임대 수익을 일단은 목적으로 사지만 임대 수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부동산이 좋아지면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야 될 게 수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상가를 우리가 살 때 보면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보면은 뭐 한 4%짜리 매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3%짜리도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룸이 그런 수익이 나온다. 원룸이. 그러면은 원룸을 과연 누가 살까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우리 집 문을 열면은 바로 지하철역이 보인다 하더라도 원룸은 잘 안 팔릴 겁니다. 뭐 안 팔리겠죠. 잘 안 팔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이 최소한 어느 정도도 나와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는커녕 매도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원룸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금액도 매매 금액이지만 과거 한 5, 6년 전 2014년도 2013년 14년도부터 건축업자분들이 재미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진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만 하더라도 수익률 최소가 12%, 뭐 좋은 건 20% 넘고 이런 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13년, 14년, 15년을 지나면서 건축업자분들 마진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땅에 나오는 가구수는 똑같은데 마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금액이 결과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익은 더더욱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에 자기가 살 때 수익이 주인세대까지 세를 다 놓고 7%, 8%, 9%일 때 샀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월세는 떨어져 있죠. 또 매매금액도 또 더 받아야 되죠. 제가 지난 상강에서 말씀드렸죠. 매도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일반 개인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매입 금액이 있고 취득세가 들어갔고 보비가 들어갔으면 최소한 그거고 최근 몇 년을 지나면서 대구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받길 원하세요. 더 받길 원하시는데 더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오른 금액에서도 이제 이 건물이 수익이 받쳐줘야지 그 금액을, 그 매매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그래서 우리가 구매 전에 월세가 떨어지는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한번 이 월세에서 이 정도 월세가 나오는데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매도 이야기 해드릴 때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이제 원룸 구매 전에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6강에서는 이제 원룸을 잘 사는 법. 제가 원룸은 맨날 복합적인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룸을 볼 때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보셨던 내용, 오늘 들으셨던 강의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